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정신건강 관련된 기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부득이하게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되도록 빨리 발견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또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정신건강에 뭔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치료를 위한 정신의료기관입니다. 치료를 위한 병원인 거죠. 두 번째는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특히 공공에서 지원하는 정신건강기관들입니다. 여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신적인 어려움에 대해 의학적인 치료를 받는 기관입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우리가 처음 생기면 병원에 가서 우리가 신체적인 질환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또 이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의료적 약물 치료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상담 치료, 예를 들면 인지행동 치료, 정신상담, 이런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가 있고, 아마 동네에서도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그 의원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이용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까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비용은 처음 방문하는 초진, 그 다음에 방문하는 재진이 조금 다릅니다. 처음 진료를 받는 초진의 비용은 적게는 2만 원에서 10여만 원까지 편차가 큰 편입니다. 또 통상적으로 처음 병원에 방문했을 때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는데, 검사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비용의 편차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처음 초진 시에 그 풀 배터리라고 하는 종합적인 모든 심리검사를 통합적으로 하게 되면은 대략 4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후에 방문하게 되는 재진의 비용은 우리가 동네 의원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크게 10,000 원 내외의 정도밖에 들지 않고요. 물론 그 위에 병원이나 종합병원 상급 병원으로 갈수록 비용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상담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비용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료 후에 만약에 약을 처방받는다게 한다면 그 비용은 또 별도인데 대략 10,000원에서 한 30,000원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신과 의료기관을 가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병원 진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신체 질환과 마찬가지로 의료적 치료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 기록은 남습니다. 그러나 의무 기록은 원칙적으로 의료법에 의해서 본인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정신과 의무 기록이 남으면 향후 내가 취업을 하거나 진학을 하는데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혹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내가 보험 가입이, 우리가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민간에서 사적으로 놓는 보험 가입이 어렵지 않은지 물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과 질환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보험회사마다 규정이나 보험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또 이제 그 질병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 정도가 어떠한지 심사를 하게 되는데 정신과도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그 상품별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정신과를 방문하려고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제가 알고 있어야 될까요? 고려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정신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정신과 병원은 의료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흔히 약물 치료 중심의 진료가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정신과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막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막 깊이 있는 내가 살아온 게 얼마나 힘들고 막 이런 심리 상담이 주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가면 많이 실망을 하시기도 합니다. 정신과에서 의사 선생님과 만나실 때는 물론 심리적인 고민도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자신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불편함을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한다거나 불안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거나 많이 우울하고 무기력해서 일을 하기가 좀 힘들다거나 혹은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런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구체적인 증상을 약물로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가 의학적 치료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런 약을 먹는 약물 치료 외에도 좀 더 상담을 통해서 나의 심리 내적인 고민들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이런 의사 선생님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심리 상담을 좀 받고 싶다고 요청을 드리거나 아니면 병원이 아닌 뒷부분에 제가 소개드릴 심리 상담 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거는 정신과는 여타 신체적인 질환보다 의사 선생님의 그 임상적인 기술 또 의사로서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우리가 여타의 당뇨, 고혈압 이런 것처럼 혈액검사 수치나 혹은 엑스레이 같은 명확한 검사 수치가 아니라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에 따라 치료 방법이 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약을 썼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환자 스스로가 가장 정확하게 느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약을 썼는데 이번에 약의 용량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효과가 있는지 혹은 그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는지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물어주시고 그래서 환자가 표현하는 효과나 불편함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함께 결정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주 간혹 가다가 의사 선생님이 나와 좀 소통이 안 돼.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지 못하시는 것 같아. 혹은 나와는 의사 선생님이 좀 스타일이 잘 맞지가 않아 라고 느낄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을 바꿔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만큼 정신건강의학과는 의사의 임상적인 기술 그리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치료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센터가 왜 대표적이냐 하면은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 하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센터는 기본적으로 모든 지역에 다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는 지역이 서울시 마포구라면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고요.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습니다. 즉 모든 시도 단위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 병원과 달리 시군구 보건소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방법은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 뭐 마포구, 송파구, 뭐 여주시 뭐 이런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검색해 보시면 홈페이지가 다 기본적으로 있고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정신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 또 내가 우리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기관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센터는 일단 공공정신건강기관이기 때문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룹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우울증이나 조현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과 같은 중독의 문제, 그리고 자살의 좀 위험성, 자살 시도와 같은 다양한 정신건강의 어려움들을 모두 다룬다. 그리고 그 지역사회 지역 주민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때 기억하실 거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치료기관은 아닙니다. 다만 정신건강 어려움을 가지게 됐을 때 또는 혹은 뭔가 정신적인 내가 좀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기관입니다. 정신건강 관련된 자가검사, 우리가 뭐 의사 병원에 갔을 때 하는 뭐 정밀한 전문적인 검사는 아니지만 간단한 검사 도구들을 가지고 평가해 볼 수 있고 또 그와 관련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치료기관, 재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연계해 줍니다. 그 외에도 이분이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개별 맞춤형의 사례관리와 같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센터를 이용하면 좋을까요? 첫째는 마음이 힘든데 이게 정신건강 문제인지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인지 좀 잘 모르겠는 경우. 두 번째, 어떤 정신건강 서비스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지역에 어떤 병원, 어떤 기관을 찾아가야 되는지 정보가 없어서 좀 막막하실 때, 그리고 내가 바로 정신병원을 가기에는 좀 조심스럽고 또 마음도 내키지 않고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 이럴 때, 마지막으로 그 외에도 정신건강 관련된 크고 작은 어떤 것이든 기본적인 상담과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자, 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거주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미리 전화를 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겠죠. 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내가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들도 지원해주는 센터들도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 중독, 자살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 어려움에 대해서 지원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이 각각의 센터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지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별도로 있고 자살예방센터도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양한 중독의 문제,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으로 알코올 중독이 있겠죠. 그 다음 요즘 이제 청소년 사이에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인터넷 중독, 또 약물 중독, 도박 중독 등 중독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서비스들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마찬가지로 중독과 관련된 자가검사, 또 무료 상담, 치료나 회복 프로그램 연계, 또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하면 앞서서 소개드린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달리 모든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마포구에 살고 있어서 마포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검색을 했는데 만약에 별도로 중독센터가 없다면 이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통합적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는 이런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자살의 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담이나 교육, 그리고 혹은 이미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또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족에 대한 지원, 그 외에도 생명지킴이 양성 같은 다양한 예방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소개해드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자살예방센터도 모든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자살예방센터가 만약 없다면 중독과 마찬가지로 자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담당합니다. 요약하자면 자신이나 주변 사람에게 정신건강 어려움이 있을 때 병원을 바로 방문하기 어렵다면 우선 모든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신건강 문제에 따라서 만약에 중독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 지역에 중독센터가 있다면 그쪽으로 연계를 해 주실 것이고요. 자살센터가 있다면 또 그쪽으로 연계해 주실 것입니다. 혹은 빨리 의료적 치료가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바로 병원으로 연계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무슨 센터 잘 헷갈려요 하실 때는 내가 있는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검색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신재활시설은 전문적인 정신재활 훈련과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약물이나 상담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더라도 내가 바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여전히 집에서 좀 고립되어 있다거나 규칙적인 생활이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된다거나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를 맺는 것이 힘들거나 또 취업 등 이런 사회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기본적인 치료도 받지만 다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연습이나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곳이 정신재활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재활시설은 기능과 역할에 따라 그 종류가 또 매우 다양합니다. 크게 분류를 하자면 우리가 오전에 출근해서 오후까지 어떤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 낮 시간에 이용하는 이용시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거기서 함께 먹고 자는 주거를 제공하는 주거시설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용시설 중에서도 낮 시간에 이용하는 주간재활시설, 또 직업훈련에 좀 더 특화된 직업재활시설, 그리고 아동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 또 중독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중독자 재활시설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거주시설도 24시간 함께 먹고 자는 생활을 하지만 그 전문적인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4명에서 6명 정도가 함께 소규모로 가정 같은 분위기에서 생활하는 공동생활 가정, 우리가 흔히 그룹홈으로 알고 있는 시설도 있고요. 조금 더 규모가 큰 50인 정도 규모의 생활시설, 그리고 퇴원하고 집으로 바로 가기 전에 준비를 하는 지역사회 전환시설도 있습니다. 이 정신재활시설은 지역마다 그런데 좀 편차가 큽니다. 현재 전국의 시설의 분포를 보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다양하고 많은 시설들이 있고 사실 그 외의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좀 없는 곳도 많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공동생활 가정만 있고 또 어떤 지역에는 주간재활 시설만 있기도 합니다. 또 나머지 유형의 시설들은 사실 전국에 뭐 6개, 10개 아주 소수로 있어서 없는 지역이 더 많기도 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린 모든 지역에 다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각 지역별 정신재활시설의 현황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한국정신재활시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역별로 기능별로 시설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정신재활시설의 이름을 먼저 확인하시고 다시 검색을 하시면 대부분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미리 전화를 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 후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매월 일정의 이용료를 내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저소득층은 무료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아주 만성의 정신질환자분들이 요양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정신재활시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좀 100명, 200명, 아주 큰 정신요양시설은 300명까지도 좀 규모가 큰 시설이고 전국에 한 60여 개의 정신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서 가까운 정신요양시설이 있는지를 찾으시려면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 앞서서 소개한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은 뭐가 다를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 차이는 정신재활이냐, 정신요양이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훈련 또 지원을 하는 곳이 정신재활시설이라면 정신요양시설은 이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요양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요양시설은 아무래도 좀 더 요양이 필요하신 중고령자 분들이나 또 지역에서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에 주로 이용하시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아실 것 같은데요. 심리, 정서,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다양한 심리 검사와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좀 더 내가 심리 정서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또 내가 일상생활에 병원을 갈 정도로 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좀 심리적 이 고통, 힘듦이 너무 커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혹은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정신과를 먼저 방문하기에는 내가 좀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큰 경우에는 먼저 이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심리상담 기관은 크게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상담기관이 있고 이런 공적 지원 없이 개인이나 이런 법인이 사설로 운영하는 민간상담기관이 있습니다. 공공상담기관은 정부가 이게 보조해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정부가 일정한 관리 감독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좀 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상담기관은 대상이나 이 어려움에 따라서 그 기관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위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가정폭력상담소 등등 그 분야나 대상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공공상담기관은 대부분 그 시군, 구청, 공공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복지 관련 기관 정보들이 대부분 이렇게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인을 하시고 기관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민간상담기관입니다. 제가 앞서서 쭉 소개했던 기관들은 대부분 공공에서 운영하는, 지원하는 기관들인데 반해서 이 민간상담기관은 정부의 보조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기관은 아닙니다. 좀 쉽게 말하면 누구나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만 하면 만들 수 있는 게 민간상담기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관을 선택하는 데 있어 관련된 이 전문성을 갖춘 상담기관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상담사의 학력과 전공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원 이상의 학력이나 심리 또는 상담 관련 전공으로 공부한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담사의 자격을 확인해야 되는데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등 좀 신뢰할 만한 단체에서 발급한 상담사 자격을 갖춘 이 상담 인력인지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유사한 이름의 단체들이 굉장히 많고 수백 가지의 상담사 자격증이 좀 난무하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정신건강의학과나 정신건강복지센터로부터 좀 신뢰할 만한 상담기관의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용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기관의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것의 가장 좀 큰 어려움은 상담 그 시간당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민간 상담기관을 이용하려면 이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한 가지 팁은 정부로부터 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우처라고 부르는 사회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면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정부로부터 상담 비용을 전액 혹은 일부 지원받을 수 있고 그 대신에 그 비용을 지원받아서 내가 어떤 곳에서 상담을 할지 상담기관은 자유롭게 민간 상담기관들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이 서비스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혹은 일정한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담기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 혹은 심리적 어려움, 모든 병이 그렇듯이 이 마음의 병도 계속 키우기만 하면 나중엔 치료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회복된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내가 부득이하게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나눈 정보들을 참고하셔서 되도록 빨리 또 적극적인 태도로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